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이제 6시 39분 막 지나갔고요. 이번에는 글로벌 인터뷰 유한타증권 유동원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여의도로 이사를 오셨더라고요. 네, 축하드립니다. 바로 앞으로. 네. 네, 바로 앞으로 오셔가지고 이제 여기 스튜디오 오시기에도 더 편안해지셨네요. 네, 거의 한 4년 반 만에 다시 오네요. 네, 네. 여의도로 다시 컴백하신 소감이 어떠십니까? 좀 벚꽃 딱 필 때 오셨더라고요. 네. 예, 마음이 좀 무겁다고 얘기해야 되나? 아니면 좀 네. 어깨가 무겁다고 얘기해야 되나? 예, 요즘에 저에게 운용 자금을 맡기시는 분들이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어서 네. 앞으로 더 잘해야지. 네, 이런 마음으로서 시장을 들여다보고 네. 마음을 다잡고 있습니다. 네, 우리 파이팅 해주시기를 또 본부장님께 응원 여러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오늘의 주제가 필요했던 조정 장세 얼마나 갈까? 뭘 사야 할까?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사실 조정을 보인다고 해야 하나 싶기도 할 정도로 살짝 좀 이렇게 고점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는데 네. 최근 시장은 뭐 어떠한 구간에 놓였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까요? 네. 자, 우선은 우리가 이제 좀 조정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인플레이션 숫자가 예상보다 좀 높게 나올 거다. 네. 그런 숫자가 1월, 2월, 3월까지는 이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좀 조정이나 쉬어가야 되는 것들이 나올 수도 있다. 또 이거 연결돼서 네. 결국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가 빠르게 떨어지지 않을 것 같다. 오히려 좀 올라가는 것도 나오고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의 무게를 좀 무겁게 한다. 뭐 그래서 이제 하락할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보기에도 참 민망할 정도로 시장이 잘 안 빠져요. 네. 왜냐하면 1월부터 3월 그리고 또 4월 지금 조정 받기까지 S&P 500이 자그마치 10%나 올랐습니다. 연초 대비해서. 그래서 지금 좀 쉬어가고는 있지만 어떤 흐름인지 좀 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네. 보시면은 네. 자, S&P 500이 지금 9.11% 연초 대비 그러니까 겨우 뭐 1% 빠졌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그렇게까지 많이 빠진 건 아니고요. 네. 그리고 좀 이제 쉬어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많이 쫓아왔던 이 러셀 2000 그러니까 중소형주죠. 보시면은 지난주에 3%나 빠졌습니다. 예, 그러면서 사실 거의 5%대까지 상승하던 게 이제 또다시 내려온 상황이에요. 그래서 네. 연초 대비해서 별로 수익률이 안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요걸 잘 해석해 보면은 무슨 얘기냐면은 금리에 민감한 쪽은 빠지고 금리에 덜 민감한 쪽은 안 빠지고 이런 모습입니다. 네. 특히 이제 S&P 500 같은 기업이라든지 또 나스닥 관련된 기업들 경우에 부채 비율이 굉장히 낮아요. 옛날에는 뭐 금리 높아지면 나스닥 빠진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그런 모습은 아니죠. 그러게요. 예, 그래서 빠지는 폭이 거의 뭐 S&P 500보다 살짝 더 낮습니다, 오히려. 네. 예,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 뭐냐면 금리에 민감한 시장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좀 저희는 해석할 수 있겠고 네. 큰 그림으로 보면 네. 그리고 대형 기술주나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금리의 민감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라는 부분입니다. 재밌는 데이터 제가 오늘 가져오지는 않았는데요. 어떤 데이터가 있냐면 지금 현재의 민감 부채 비율이 과거의 1990년대 초반 중반보다도 더 낮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가계 부채 비율은 그때보다 살짝 높은데 네. 기업들의 부채 비율은 더 낮아요. 예, 그래서 결국은 이 금리가 그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95년부터 2000년까지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가 뭐 거의 4% 이상, 5% 이상 이럴 때도 많았거든요. 네. 그랬는데도 뭐 경기 침체가 안 왔잖아요. 예, 그러면서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은 그렇게 똑같다라는 거죠. 근데 차이점은 뭐냐면 정부 부채 비율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러면 이거 잘 생각해 보시면은 금리가 높으면 누가 손해인가요? 민간이 아니라 정부가 손해예요. 많이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정부의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인플레이션이 안정을 찾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금리를 내리고 싶어 할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재정 적자 폭이 워낙 크니까 네. 그 부분에 그래서 정부가 오히려 금리를 먼저 내리고 싶을 겁니다. 근데 지금 미 연준이 자꾸 저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모습을 보여야지만 내린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금리를 올린다라고 얘기하는 건 조금 약간 좀 과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제이미 다이먼이 얘기하고 있는 8%대 금리 이건 좀 너무 간 거고, 예. 방향은 어쨌든 금리가 떨어지는 게 맞는데 좀 천천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경제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좀 보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이제는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는 좀 그만하자. 예. 제이미 다이먼께서는 뭐 경기 침체 리스크가 좀 더 높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은행의 자기 회사의 은행의 지금 숫자를 보고 있으면 그런 얘기를 안 하실 것 같은데라고까지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은행 예금 추이 한번 보시면은요, 이렇게 가파르게 급락을 했었죠. 네. 그래서 마이너스 5%까지 갔었어요. 오. 예, 근데 지금 정말 빠르게 올라와서 지금 플러스 2%입니다. 다시 반등을 했네요. 네. 근데 요때 보시면은 이게 94년, 95년이에요. 네. 바닥 찍고 빠르게 올라오죠. 근데 이 빠르게 올라오는 속도보다도 더 빨라요. 왜냐면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그래서 지금 요 시기, 요 구간에는 보통 보시면은 시장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좋았죠. 예, 그래서 이렇게 예금 증가율이 정상화를 찾아간다라는 개념이 들어오면은 이거는 저희가 볼 때는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까지도 봅니다. 그래서 지금 3월 마지막 주에 예금이 늘어나는 폭을 보시면 777억 달러나 됩니다. 네. 이거를 이제 연간 환산 곱하기 52주 하면 예, 자그마치 22.8%의 성장률이에요. 물론 이건 이제 일시적인 거니까.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4, 4분기부터 계산해 봤어요. 네. 그래서 지난 한 5개월 정도 네. 장 좋았잖아요. 네. 예, 그때의 지금 예금 증가율이 5.5% 연간. 그러면 이게 딱 좋은 숫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과열도 아니고요. 아주 안정적인 거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생각할 때 시장은 유동성이 상당히 풍부하다는 얘기죠. 예. 이런 가운데서 대출도 이제 따라오고 있다라는 거고요. 따라온다라는 부분이 여기 보시면은 대출 증가율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면 이렇게 훅 빠졌다가 올라갔고 옛날에 보시면 이렇게 쭉 올라가는 구간에는 장이 좋았단 말이죠. 지금 보시면 빠졌다가 급등을 또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여신 증가율이 플러스 1.6%로 전환이 됐다라는 것, 그리고 3월 마지막 주가 324억 달러 증가하면서 연간 환산은 9.6%가 나왔다라는 것, 그리고 3개월 연간 환산했더니 5.4. 그러니까 예금이 늘어난 건 5개월이고요. 대출은 이제 쫓아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모습이 나올 때는 이제 겨우 경기 정상화 시기 정도로 저희는 판단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얼마나 이어질지는 좀 두고 봐야 되는데, 예대율이 겨우 70%예요. 그래서 이 숫자가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2011년도에 중국에서 중국을 분석할 때 네. 그때 처음에 들어가서 이제 가장 저희가 먼저 하는 일은 뭐냐면 어떤 국가에 들어가든 간에 그 국가의 총부채를 봐요. 그래서 민간, 가계, 정부 부채 비율을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리 수준 대비해서 또 대출이 예금 대비해서 대출이 얼마나 나가 있는지를 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판단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 곳에 구멍이 나 있는지를 보고요. 사실 가장 안 터지는 거는 정부 부채 비율이 낮을 경우에는 정부 부채 비율이 높지만 다른 부채 비율이 낮을 때는 또 터질 확률이 낮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리스크가 낮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 옛날에는 정부 부채를 뭐라고 그러죠? 리스크 프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위험 가중치를 0%를 줍니다. 정부 부채의 경우에는. 물론 이제 그건 이제 좀 해석하기 좀 다르겠지만 네. 요즘에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놓고 보고 있으면은 그때 이제 제가 들어갔었을 때 중국의 예대율이 얼마였냐면 60%대 초반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2017년까지는 경기 침체 뭐 엄청난 위기 이런 것은 나오기 어려울 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뭐 사실 실질적으로 중국이 좀 지금은 굉장히 어렵지만 그리고 저희는 지금은 좀 걱정스럽지만 걱정을 그때는 하지 않았다. 똑같은 개념으로 지금 미국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지금 예대율이 70%인데 이런 환경, 그러니까 예대율은 70%고 민간 자본의 부채 비율은 낮고 그러니까 이런 환경에서 어떤 빵 터질 이유가 정부가 갑자기 이상한 짓을 하지 않는 한 안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달러를 미화하기 시작해서 미국의 부채가 큰일 났다라고 생각하면 정부 부채가 그러면 이제 위기가 오는 거지. 그 전에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금리가 막 무한대로 올라가기보다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금리를 어느 정도 좀 선에서 적절한 수준에만 유지시키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이 금리 수준이 계속 올라가기보다는 어쨌든 이제 조금 있으면 피크를 치고 좀 천천히 내려가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모든 데이터들이 아우 금리 인하 못 하겠네 하면서 그 페드워치에서도 계속 금리 인하에 대한 시기가 점점 뒤로 밀리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어떤 트리거로 미국이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뭔가 당위성을 얻을 수 있을지가 궁금한데. 그렇죠. 우리가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제 많은 분들 대비해서 저희는 굉장히 그 금리 인하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1월 달만 하더라도 뭐 금리 1.5% 내린다 그랬었잖아요. 네. 예. 그렇지만 저희는 이제 세 차례 예,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사실 계속 얘기했던 게 두 차례나 세 차례 내리는 게 좋다 오히려. 그래야지만 어떤 뭐 지금 현재의 경기가 엄청나게 안 좋은 거라는 그런 것을 암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시장은 좋게 받아들일 거고 네. 또 여기에 이제 금리를 올리면 안 되고 네. 왜냐하면 그만큼 이제 정부에 대한 이슈도 있고 여기 이제 금리를 올려버리면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굉장히 힘들어지니까 왜냐하면 달러만 초강세로 갈 거고 예,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냥 이 금리 수준에서 천천히 내려주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데이터가 이제 그걸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자, 우선 많은 분들께서 이제는 금리를 천천히 내릴 거다라는 게 대부분이죠. 예. 보시면은 이제 뭐 많이 이미 보셨던 데이터겠지만 민간 고용이 지금 전체 그 비농업 고용이 30만 3천 명이 나왔죠. 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20만 명 대비해서 1.5배 수준이에요. 그리고 또 이런 숫자들. 이런 거 보고 있으면 진짜 고용 시장이 좋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왜냐하면 노동 참여율이 올라갔어요. 노동 참여율이 낮게 유지되면서 실업률이 떨어지면은 저는 그렇게 걱정하지 않는데 실질적으로 노동 참여율도 올라갔는데 실업률도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정말로 고용 시장이 참 안정적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만 보고 있으면은 말씀하신 대로 금리를 아예 못 내리는 게 아닌가까지도 걱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해석하는 부분은 요거죠. 예, 시간당 임금 상승률인데 이 추세선을 보시면은 어쨌든 지금 빠지고 있죠. 예. 급격하게 좀 줄어들네요. 예. 4.1%로 계산을 해보시면요. 이제 대충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4%라고 칩시다. 그리고 민간 그 이제 소비 쪽이 전체 GDP의 약 뭐 한 70%라고 치면, 약 3%대, 3%대 중반 정도의 명목 성장률을 이 고용에서 갖고 온다. 임금 상승률에서 갖고 온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정도 숫자면은 제가 볼 때는 여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가 뭐가 있냐면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AI가 들어오면서 GDP 성장률을 끌어올려 줄 수 있는 부분. 그래서 그 고용 시장이 창출해내는 명목 성장률은 3에서 3.5%. 그다음에 그 생산성이 높아지는 AI 관련된 부분 여러 가지 부분들이 들어오면서 GDP를 높여주는 부분이 약 1에서 2%.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했었을 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연간 단위로 계속 한 5에서 6% 정도의 명목 성장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인플레이션 숫자가 얼마냐에 따라서 금리가 결정이 되는 거죠, 사실은. 네. 예, 근데 이제 저희가 이 인플레이션이 안 떨어지고 있다, 뭐 좀 높게 나온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 지난달 말에 나왔던 그 PC 인플레이션 숫자 기억하시죠? PC 예. 제가 기억하냐고요? 네. 명확하게? 예, 아니 뭐 2.5%대입니다. 네, 네. 네, 그래서 2%대 중반입니다. 네.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인플레이션이 너무나 엄청나게 높은 건 아니다라는 그쵸. 거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은 금리가 지금 약 4.4%의 10년 국채 금리인데 네. 그 금리가 빨리 떨어지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여기서 계속 치고 올라가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요 9월 달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빌 에크먼이 네. 금리 5.5%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확 땡겼잖아요. 어. 예. 사실 그때보다 인플레이션이 더 낮아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훅 내려와서 다들 막 엄청나게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요거 네. 이제
상승, 과매도, 그리고 지금 딱 보시면 이제 요렇게 이제 눕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적절한 금리의 흐름은 올해 연말까지 저희는 3.5까지도 봤었는데 그건 조금 이제 무리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한 4%까지 정도. 네. 그리고 이제 내년 연말까지 3.5.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2.5%라면은 미국의 이 기준금리가 그것보다 한 2% 정도 높으면 네. 예, 그러면 뭐 인플레이션 2.5에서 2%를 더하면 4.5죠. 그러니까 지금이 얼마죠? 예, 0.75% 정도 떨어뜨려 줄 수 있는 룸 또는 1% 정도 떨어뜨려 줄 수 있는 룸 정도가 생긴다는 거죠. 네. 이제 그거를 앞으로 2년 동안에 한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이제 계산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제 뭐 시장이 이렇게 높은 금리인데 뭐 못 오르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저희는 이제 그렇게는 판단을 하고 있지 않은 이유가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제 펀더멘탈이 튼튼하다. 민간이 튼튼하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명목 성장률이 5, 6%가 나온다. 그러면 소비도 괜찮은 거고요. 물론 선택과 집중이 있겠지만 그러면서 기업 실적의 이익 증가율이 두 자릿수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은 금리가 이 수준에 있다 하더라도 그 이익 증가율만큼의 시장이 상승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서 금리가 또 막 치고 올라가서 5%, 6% 이렇게 가면 이제 큰일 나는 거지만 네. 재미담은 얘기하는 것처럼 그게 아니라 딱 요 수준에서 아주 천천히 떨어져 주는 모습만 보여줘도 시장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3개월 동안에 10%를 땡겼으니 쉬어야죠. 네. 예, 이렇게 좀 해석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또 뭐 여러 가지 PC 인플레이션이나 이 캐나다의 근원 PC 보시면 이렇게 훅 빠졌어요. 네. 예, 그래서 미국도 천천히 빠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시장은 이번 주 수요일인가요? 아무튼 그 3월 숫자가 나올 거잖아요. 수요일에 나오죠. 네. 그러면 그 숫자 가지고는 아직까지는 시장이 방향성을 잡을 수 없다. 대신에 이제 4월 숫자가 5월 15일에 나온다. 그때 나왔을 때는 방향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제 다시 떨어지는 것이 나올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PCE로 봤었을 때. PC로. 예, 예. 그래서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경험할 인플레이션 시대는 2%대 중반이구나. 이게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시장은 네. 또 갑니다. 그것을 이제 인정했을 때. 네. 그러면 이제 미연준의 입장에서 네. 봐라 시장이 이제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리 금리 내릴게.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사실 이제 2%라는 숫자를 항상 이야기를 했잖아요. PCE 기준으로. 네. 근데 그게 이제 완전한 2%인지 아니면 2.9라도 되는지. 맞아요. 저희가 이제 보여드린 데이터 중에 오늘은 안 가지고 왔는데 네. 그런 데이터가 있죠. 인플레이션이 앞자리가 바뀌는 게 중요하거든요. 3에서 2로 바뀌는 게 중요하군요. 예, 그래서 우리가 계산하는 적절한 PER, 네. 그러니까 미국 S&P 500의 적절한 PER이 23배까지 확대되려면 시장이 어떻게 인식해야 되냐면 인플레이션이 2에서 3% 시대에서 안정을 찾겠구나 하는 게 생기면 됩니다. 물론 그것보다 더 떨어지면 또 안 되고요. 네. 또 그것보다 더 높아지면 안 됩니다. 스윗 스팟이라고 해서 아주 적절한 그 인플레이션 시대. 그게 2에서 3%입니다. 네. 예, 그래서 저희가 오히려 적절하다고 보는 게 2.5%라고 인정을 하게 돼버리면 제가 볼 때 시장이 제법 많이 갈 수도 있다. 즉 23배까지. 근데 왜냐하면 지금 현재 PR이 얼마죠? 20.5배. 그러니까 여기서 23배 간다라는 것은 10% 넘게 상승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또 이제 이익 증가율이 연간 단위로 10%씩 나온다. 그럼 또 10%의 더 성장률을 높여주는 거죠. 그래서 PER이 떨어지는 것과 이익 증가율까지 더해서 왜냐하면 이 PER이 이익이 10% 늘면 PER이 또 10%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를 요즘에 이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이 포트폴리오인데요. 좀 약간 숫자가 좀 아무튼 좀 많이 이렇게 딱 떨어지지는 않지만 어쨌든 100이 딱 떨어지지 않는다는 100이 떨어지는데 이제 뭐 이렇게 5, 7, 네. 8 뭐 이러니까 뭐 0으로 떨어지면 만들지는 어떻습니까? 않지만 네. 네. 어쨌든 원래 보통 6대 4 이런 얘기 많이 그래요? 하니까 네. 저희는 어쨌든 원래 8대 2를 얘기를 많이 해요. 주식이 8, 네. 채권이 2. 채권 20. 네. 네. 그러니까 80% 20%. 네, 네. 그만큼 지금은 주식의 시대다. 채권의 시대가 아니다. 네. 라고 자꾸 얘기를 해 드리는 거고요. 근데 최근에 채권 투자가
진짜 많이 늘었거든요. 물론 이제 미국 주식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국내 자산에 대한 이동도 보면 주식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팔아서 채권 쪽으로 엄청 옮겨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그게 굉장히 제 개인적인 의견은 네네. 잘못됐다. 주식을 여전히 비중을 높여야 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거를 저희가 올해 연초부터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작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다들 이제 채권이 지금 고점이니까 이제 가격이 앞으로 올라갈 것이다라는 이제 금리가 내려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라는 뭐 기대감. 간단한 예를 들어드리면 그 저한테 이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제 뭐 그 돈 운영을 맡기신 분이 있으셨는데 수익률이 뭐 한 3년 만에 100% 이상 났었어요. 네. 예, 근데 그거를 작년 어떤 시기에 상당 많은 부분을 채권으로 가져가셨어요. 근데 이제 그게 지금 뭐 장기 네. 이익이 안 났죠. 거의 뭐 한 작년에 투자하셨으면 네, 마이너스겠죠. 마이너스죠. 근데 이제 저희가 운용한 상품은 뭐 그 작년만 하더라도 뭐 아무튼 뭐 몇십 프로 났고요. 올해 1분기만 하더라도 또 몇십 프로가 났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올라서 이제 주식은 여기서 더 올라가긴 좀 불안하다라고 생각해서 안전한 이제 채권은 이제 여기서 더 올라가지는 않지 않겠느냐라는 심리가 자금의 이동을 촉발시키는 것 같아요. 또 다시 이제 되돌아가 보면 채권은 이제 1980년대 90년대부터 시작해서 네. 그러니까 굉장히 인플레이션 높았던 시대 이후에 90년대 들어가면서 2000년대 들어가면서 뭐 이제 그 코로나 때까지 채권의 수익률은 어마무지했죠. 네. 예, 왜냐하면 금리가 계속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게 굉장히 긴 기간이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는 채권의 금리가 아주 낮은 시대는 지났어요. 특히 이제 생산성이 높아지는 부분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 생산성 부분만 가지고도 GDP 성장률이 연간 2%가 나온다고 계산하시면 그냥 예, 우리는 다시는 2%대 금리를 못 본다. 예. 그거는 이제 너무 너무 원하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흔히 말하는 내가 원하는 대로 투자를 하는 거죠. 예, 그렇게 보고.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의 이 미국의 현재 시점에서의 생산성 향상과 인구 구조의 변화와 임금 상승률로 봤었을 때는 진짜 많이 떨어져야 3.5%다.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가. 예, 그래서 물론 또 제이미 다이먼드처럼 막 7, 8% 간다 이것도 아니고요. 네. 딱 왜냐하면 정부의 부채 비율이 높아서. 떨어져도 제한적일 것이다. 예, 그래서 그것만 보고 있으면은 채권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돈이 많으신 분들이야. 또 지난번에도 그 말씀 드렸는데 100억 있는 분이야. 딴 살 수 있죠. 예, 이자 5% 벌거나 4% 벌면 그죠. 충분하죠. 네. 예, 그렇죠. 뭐 1년에 이자만 5억, 4억 받는데 뭐 세금 뗀다 하더라도 1년에 2억, 3억을 받는데 네. 그렇죠? 그러면 뭐 충분히 괜찮겠지만 네. 우리 같이 이제 열심히 돈 벌어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하셔야 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연간 수익률 2% 가지고 되겠습니까? 만족 예, 못하죠. 5% 가지고 예. 되겠습니까? 예. 10% 두 자릿수의 수익률은 내야죠. 예. 그리고 제가 그걸 하려고 하는 거고 네, 네. 예, 지난 10년 가까이 그렇게 해오고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여전히 주식의 시대다. 그래서 물론 주식이란 게 뭐 다 좋다 이건 아니고요. 네. 예. 예, 선택과 집중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이긴 하지만 주식 비중을 높게 가져가시고 채권 비중을 좀 낮게 가져가시라고 얘기하고 있고 네. 또 여전히 저희는 이제 계속해서 비트코인, 이더리움에 대해서 투자를 좋게 생각을 하고 일정 있습니다. 비중을 금과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가져가고 계시군요.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또 다시 한번 또 채권과 주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지만 네. 요즘에는요 주식의 변동성이 예, 채권의 변동성보다 더 낮아요. 예,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 보십시오. 이게 제가 왜 자꾸 95년도와 비교를 하는지 비슷하죠. 지금 왜 자꾸 우리가 계속 닭한 버블 시대, 닭한 버블이라는 얘기 좀 싫어하는데 저는 그냥 인터넷 시대라고 얘기할게요. 95년부터 2000년까지의 이 인터넷 시대의 재현이 지금 나오고 있다. 그게 이제 AI의 시대.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심지어 제이미 다이먼드까지도 AI 얘기를 하고 있으니 네. 예, 저는 이게 모든 사람들의 생활에 이렇게 스며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속도가 과거 95년부터 2000년보다 더 빠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시대에서는 관련된 투자를 계속 소홀히 하시면 안 된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또 이제 말씀드릴 부분 중에 그 중요한 부분은 네. 요 부분을 좀 가지고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어떤 부분을 이야기할까요? 네, 성장주와 가치주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전히 성장주의 네. 이제 탄력이 훨씬 더 높은데 네. 어떻게 비중이 좀 달라졌나요? 아니요, 안 저희는 달라졌나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많은 의견들이 좀 올라오고 있어요 요즘에. 어떤 보시면은 부분이요? 이제 이런 의견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그 성장주보다 가치주가 훨씬 더 수익률이 좋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파란 색깔이 성장주 가치주죠? 네, 아래가 성장주고.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보시면은 이거 연평균 수익률이 복리로 네. 예, 11.4%고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성장주는 10.4%. 가치주가 훨씬 높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렇게 계산하면은 지금 당장 성장주 말고 가치주를 사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긴 역사를 보면 그렇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해드렸죠. 2000년대 이후 이게 2003년 박살 나고 나서 그때부터 다시 계산하기 시작하시면은 요즘에 지난 20년은요 완전히 성장주의 시대입니다. 이제 변해가고 있다라는 네. 거죠.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인터넷부터 시작해서 AI까지 연결되는 이 지금 혁신 사이클이 들어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긴 차트를 보고 있으면은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사실적으로는 이제 성장과 밸류에이션을 같이 보고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네. 거고요. 자, 또 이런 차트 있죠. 최근에 이렇게까지 많이 올라갔으니 성장주가 전반적으로 이 프리미엄이 떨어져야 된다. 예, 이제 워런 버핏님께서 투자하셨을 때 이제 95년부터 2000년 확 튀고 나서 이제 터질 거다고 얘기했던 게 이제 가치주 위주로 투자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죠. 네. 지금도 똑같은 이제 그런 거를 비교를 하시는 거죠. 이때와 비교하면서 이거 터진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성장주 던지고 가치주 사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좀 의견들이 자꾸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이제 의견을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EPS의 증가율이 그렇게까지 높지 않았다. 그러니까 성장주가 가치주 대비해서의 EPS 증가율이 그렇게까지 높지 않았다. 평균적으로 성장주는 5.9%였고 가치는 5.4%였다. 라고 비교를 하면서 갖고 옵니다. 네. 근데 이거는 이제 긴 길이잖아요. 네. 근데 보시면 여기서부터 비교하면 어떨까요? 여기서부터 비교하면 어떨까요? 갭이 좀 있네요. 많아요. 지금도 또 벌어지고 있죠.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자꾸 이렇게 긴 시계열로 볼 때 있어서는 지금 현재 시기가 어떤 모멘텀을 타고 있는지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왜 이걸 지금 자꾸 갖고 오면서 말씀을 드리냐면 네. 저의 분석으로는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됩니다. 가치주와 성장주를 구분하기가 상당히 쉬워요, 미국은. 왜냐하면 인덱스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러셀 1000, 러셀 1000이라는 게 이제 1위부터 1000위까지의 기업이고요. 여기에서 성장주와 가치주를 나눠놨어요. 네, 보시면 지금 당연히 쌉니다. 성장주 대비해서 가치주가 PR이 15배, 그 다음에 성장주가 25배. 네. 예, 그러니까 싸죠. 네. 근데 전에도 보여드렸지만 ROE가 14%인데 성장주가 40%. 그 다음에 이익 증가율이 요 정도인데 가치가 성장은 엄청나게 더 높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죠? 미래로 갈수록 이익 전망은 좀 흐려질 거고 사실 네. 가까운 거는 보시면은 확실히 성장주가 이익 증가율이 높죠. 가치는 ROE 도 1%대인데 네. 성장은 22%대가 네. 나오네요. 네. 이게 이제 컨센서스로 간 네, 거죠. 네. 자, 그렇다 보니까 저희 계산상으로, 저희 모델상으로의 계산은 가치주에 가치 없다. 가치주의 가치는 예. 지금 덜하다. 0이다. 근데 성장주의 가치는 100이다. 오, 100%나 된다. 차이가 많이 난다. 엄청난데요. 예, 이렇게 나오고요. 이거는 이제 대형주들이죠. 그쵸. 1위부터 1000위. 네. 그 다음을 보여드릴게요. 네. 러셀 2000입니다. 네. 저희는 러셀 2000도 옛날에 러셀 2000에 대해서는 중소형주니까 저희는 성장주 말고 가치주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네, 네. 그렇게 계속 해봤습니다. 네, 워낙에 예. 또 사실 큰 빅테크 기업 아니고서야 네. 도산하거나 좀 예. 그런 기업들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쵸. 네. 근데 네. 제가 이번 주말에 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괴리가 많이 사라졌어요. 오. 자, 물론 PER은 많이 비싸요. 네. 보시면 14배, 27배니까 거의 2배 수준이죠. 아까 보여드렸던 건 1.5배 수준인데 2배 수준이니까 더 비싸요. 그죠? 근데 보시면은 이익 증가율 보세요. 가치주가 마이너스 12 플러스 13. 근데 성장은 플러스 11 플러스 21. 네. 좋죠, 숫자가. 네. 이제 ROE가 9, 18. 2배. 아까는 4배. 그래서 여전히 숫자가 좋아지고 있는 건 맞죠. 성장주가. 그러니까 대형주가 훨씬 더 좋은데 그래도 중소형주들까지도 성장주들이 지금 숫자가 좋게 나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걸로 계산했더니 요즘에 나오는 숫자로 계산하면은 뭐 거의 제가 볼 때는 가치보다도 성장에 대한 매력도가 아까 봤지 100%의 차이는 아니지만 네네. 성장주가 좋아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제가 고민하게 되는 거는 가치주를 찾는 시간에 좀 더 옛날에는 성장을 하면서 이익을 못 벌어들이다가 이제는 성장을 하면서 이익을 벌어들이는 종목을 찾는 게 더 낫지 않겠나. 내 시간 할애가. 그래서 저희는 요즘에 계속해서 종목 선별에 이제 초점을 맞춥니다. 네. 근데 이제 무작정 무한대로 뭐 아무런 성장주나 투자를 하면 안 되니까 그렇죠. 이제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다들 성장한다라는 업종은 많잖아요. 뭐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AI 관련된 쪽, 소프트웨어 쪽,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뭐 전기차 등등 다 성장하는 것들이지만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그 성장 중에서 중소형주를 찾는데 확연하게 이익이 플러스 전환하거나 업종 자체가 경쟁이 좀 덜해서 아니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 셀러스 마켓. 네. 그러니까 이제 기업들의 마진이 좋은 그런 쪽으로 들어가면 괜찮지 않나. 이제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가장 클리어하게 나오는 업종이 반도체와 또 우리가 다 얘기하고 요즘 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 관련. 요 두 개만큼은 네. 뭐 이익이 계속해서 좋게 나올 거고 계속해서 성장이 높게 나올 거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런 종목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좀 더 넘어가서 우리가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네. 살짝 이제 마무리를 한번 해봐야 할 그런 시점이라서 네. 어쨌든 지금 4월이 3분의 1 정도가 지난 거잖아요. 네. 근데 4월 시장이 아무래도 이제 뭐 급격한 조정은 아니겠지만 다소 쉬어가는 그런 장세가 연출될 걸로 보는데 지금 벌써 1분기 대비해서 한 1% 정도 조정이 있었는데 그냥 어느 정도 조금 더 조정을 염두에 둬야 될지에 대한 궁금증이 다들 있으실 것 네. 같아요. 그 고민은요. 네.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네.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어려운데요. 그렇죠. 신이 아닌 이상 이게 네. 얼마나 조정받을지 아무도 근데 모르죠. 다들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네. 뭐 우리가 미국 투자할 때 있어서 네. 굉장히 많은 전문가분들이 또 제가 뭐 좋아하는 분들께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5월에 팔아라. 세린메이. 예, 세린메이 네. 얘기하고 보통 이제 뭐 바인 노벰버, 뭐 옥토버 이렇게 네. 얘기하잖아요. 사실 이번에도 11월, 12월 1, 2, 3 좋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5월에 팔면 또 이제 쉬다가 이제 대선이 있는 11월 달에 다시 사면 좋을 것 같다. 네. 이렇게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예, 그럼 뭐 굉장히 통계적으로 보면 이제 그런 숫자가 많이 나왔었으니까. 근데 저희가 보기에는 지금 여기에 올려드린 도표는 펀디멘탈 쪽으로 보면은 금리가 4.4%이던 게 4%로 떨어진다고 가정을 하면은 올해 연말에 S&P 500 5,700은 볼 것 같다라고 네. 생각하고 있고 또 나스닥을 19,000포인트는 볼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왜 얘기를 하냐면 그 저희가 재밌는 통계가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가지고 오지는 않았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그 질문을 하셨으니까 답변을 네네. 드리는 건데 5개월 연속 상승을 하면요. 5개월 연속 이후에 한 달 3개월, 6개월, 12개월 이렇게 보시면은 네. 첫 달과 3개월 다 보시면은 상승률이 조금씩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제 쉬는 게 아주 뭐 몇 달간 빠지고 몇 달간 오르고 이런 추세가 아니고요. 그 한 달 안에 빠졌다 또 올랐다 또 빠졌다 또 올랐다 이런 것을 계속 리피트를 하면서 상승을 했던 게 평균치입니다. 네. 그러니까 5개월 연속 상승이 나와버리면 그러니까 지금 5개월 연속 상승이 나왔어요. 굉장히 세게. 그러니까 지금부터
12개월로 계산했었을 때 거의 93%의 확률로서 약 12% 상승할 거다가 지금 통계예요. 그러니 그리고 또 그 중간에 1개월, 3개월, 6개월도 다 확률이 점점점 높아지면서 상승률도 뭐 1%, 3%, 6%, 12%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있으면은 지금에서는 이제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던졌다가 또 이따가 다시 사야지. 이렇게 하면은 미국은 왜냐하면 또 세금도 내셔야 되니까. 그래서 그냥 차라리 이럴 때는 그냥 좀 돈이 더 생기시면 좀 투자하시고. 조정받았을 때는 더 그러니까 사고. 만약에 내가 투자할 게 1억이 있다 그러면 뭐 왕창 다 투자하지 마시고 이거 좀 분할해서 이렇게 투자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냥 요 테이블 하나는 좀 올려드릴게요. 그 저희가 이제 들여다보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들의 리스트인데요. 그래도 한국 종목들이 좀 올라오니까. 근데 한국 종목들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관심 가지시고 종목 공부를 좀 많이 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한 2주에 한 번씩 유동호 본부장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 4월 2주 후에도 또 모셔서 그때는 이제 정말 그 세린메이 때의 전략을 조금 더 심층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인터뷰 오늘 유한타증권 유동호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함께 하셨습니다. 이게 보험이 점점 무르익다 보니까 해 뜨는 시각이 조금 더 일러졌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좋습니다. 겨울에 정말 그 칠흑 같은 암흑 속에서 퇴근하는 게 기분이 영 이상했는데 여러분도 지금 출근길에 조금 여명이 밝아지고 있죠. 근데 오늘 조금 추워요. 바람이 살짝 부니까 옷은 좀 따뜻하게 입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6시에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